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믿고 한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의 제목을 동학에서 미래를 배운다고 했어요. 미래를 배운다. 아니 역사인데 역사에서 어떻게 미래를 배웁니까? 역사는 과거인데 그런 반문이 생기죠. 그죠? 동학은 분명히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은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고 믿고 기대를 하는데요. 동학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도 진행 중인 이야기다. 현재로서 완결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은 먼 미래나 완성될 수 있는 엄청난 포부, 엄청난 소망이 동학에 깃들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학을 통해서 우리는 19세기 이후 조선, 18세기 이후 조선도 들여다보지만 사실은 그 동학을 통해서 우리는 21세기의 한국을, 21세기의 인류 사회를 조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넘겨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시 55분까지는 강의를 끝내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배가 고프니까요. 11시 55분까지 끝내야 돼서 이 강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한 부분은 동학의 탄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동학의 탄생이 뭐 그렇게 한 부분이 될 만하냐, 이 짧은 시간에 그냥 5분만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 전사가 길다. 그래서 동학의 전사를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잠깐 쉬셨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동학의 본질이 뭐냐 하는 이야기, 미래를 배운다고 했으니까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과제가 될 만큼 대단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둘째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면 여러분이 처음 듣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표현은 이 7자입니다. 그 7자가 바로 관계의 질적 전환. 어려워 보이죠? 그죠? 그런데 쉽게 말할 수도 있어요. 동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동학을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은 감동을 느끼고 동학에 목숨을 걸었던 것. 우리 성남에서도 그 동학 농민혁명 때 많은 농민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동학편에 쓴 것으로 제가 짐작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왜 목숨을 내렸을까? 목숨을 왜 내놨을까? 그 중에 실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 이유는 동학이 그분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아버지에게만이 아니고 할머니들에게도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관계라는 게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나, 세상과 나, 자연과 나, 임금님과 나,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그런 익숙한 방식의 관계가 아니고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숙제로 남아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특히 강조할 지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지금 사실 이거 좀 긴장을 풀고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혹시 되게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혹시 데리고 계십니까? 관계가 어때요? 그 개나 고양이하고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좋죠? 어떤 식으로 좋습니까? 가령 제가 60년 전에 제가 어린이였잖아요. 60년 전에 제가 어린이였을 때는 그때는 고양이 드물었고 개가 있었는데 개가 있으면 개를 가지고 있는 집안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의 주인은 누구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누가 개나 고양이를 두고서 이 개나 이 고양이의 주인은 누구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나 고양이를 옛날 말로 하던 주인이 지금은 바로 그 개나 고양이를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라고 하고 아가라고 합니다. 그 맞죠 여러분 제 말씀이? 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이 와서 보면은 깜짝 놀라요. 이거 우리 집이 언제 개 족보가 됐냐, 고양이 족보가 됐냐 그래. 그래서 저도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고양이를 저는 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진짜. 그리고 누가 오면 이거 내가 얘를 낳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라고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그 실제로 그 고양이가 생후 한 1개월 됐을 때부터 저희 집에 와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몇 년째 지내고 있는데 한 번도 야단친 적도 없거든요. 단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관계의 전환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나 고양이의 관계는 그 김덕신의 그림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병아리를 잡아가려고는 고양이를, 그죠? 주인 영감님이 담배대로 때려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 순간을 포착한 그림이 있잖아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관계의 질적 전환.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관계의 질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 질적 전환은 충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래의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우선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관계의 질적 전환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위대한 사상 동학이, 그 동학이 물론 최재호라고는 한 분에게서 만들어졌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최재호 한 사람이 만든 동학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최재호가 만들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최재호에게 영향을 준 역사적 흐름이 길었다. 그 역사적 흐름이 조선 후기 내내 이어졌다. 아니 더 큰 틀에서 보면 한국 역사 내내 이어졌다. 그래서 드디어는 그런 위대한 사상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앞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더 관심이 생기시는 분은 뭐 나 눈은 안 보이니까 책 읽으라고 하지 마. 그런 어르신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 책, 동학 크게 나왔잖아요. 동학에서 미래를 배운다는 제 책은 큰 글자로도 나와있어요. 큰 글자로. 그러니까 돋보기 안 쓰고도 어르신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책장사 하는 건 아니고요. 나와 있고, 대체로 작은 글씨 동학이나 제가 쓴 큰 글씨 동학은 대개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성남 도서관에도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생기시면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읽으라고 제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이 5가지 이야기를 해요. 5가지 이야기를. 그러니까 5가지 이야기를 촘촘하게 하지는 못하고 시간이 안 되니까 대강 5가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동학은 사실 알고 보면 정감록이라고는 책에서 시작되었다. 정감록이라고는 책에서.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은 예언서다. 개인의 운명을 예언한 책이 아니고 나라의 운명을 예언한 책이 정감록인데, 사실 그 정감록에서 동학이 시작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책이었어요. 금서였어요.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읽어서도 안 되고 그 책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해서도 안 되는 금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어때요? 다 해버려요. 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제한 조건이 붙은 금서였지만 따지고 보면 조선 후기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바로 정감록이었다. 그런데 그 정감록이 하늘로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정감록을 숨겨가지고 다니고, 누군가가 정감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거기에 공감하면서 작당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작당을 한 조직이 있다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그 조직은 당연히 언더그라운드, 비밀 결사였어요. 비밀 결사.
우리 역사 속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책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은 비밀 조직들이 있었다. 비밀 결사가 있었다. 그 비밀 결사가 결국 이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불만 또는 새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데 비밀결사가 쭉 있었던 것이 아니고 비밀결사 자체는 언제나 있긴 있는데 그것이 확 피어날 때가 있고 수그러들 때가 있어요. 확 피어날 때는 어떤 때겠어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세상이 혼란할 때, 살기가 어려울 때, 불만이 많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좀 멋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사회적 합의가 깨졌을 때 그때의 비밀결사가 활짝 꽃을 핀다. 그리고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가 되면은 그런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깨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놈의 나라를 때려잡아야 돼.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궁금하기도 하죠. 도대체 어떤 합의가 있었길래 그리고 그런 사회적 합의가 깨진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하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정감록이라고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하고 엉성한 예언서, 그 예언서로부터 발효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새로운 사상이 움터나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선사회는 성리학 사회죠. 성리학이 국가의 이념이었죠. 그것을 당시 표현으로는 국시라고 했어요. 안동 국시, 말아먹는 국시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나라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 이념을 전통적인 표현으로는 나라 국자 옳을 시자로 써서 국시라고 해요. 나라에서 이걸 옳게 봐. 그 나라에서 옳게 보는 것이 바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바른 학문, 바를 정자, 배울 학자, 정학. 그 정학이라는 게 바로 공자왈, 맹자왈, 성리학. 이게 이제 나라의 이념인데 이 정감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감록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이데올로기에 스탑하는 거예요. 안티를 거는 거예요.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좀 잘난 체를 하려고 글을 만들면은 대항 이데올로기다 그 말이죠. 당시 이데올로기는 성리학인데 그 성리학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사상적 무기, 대항 이데올로기를 정감록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 만들어내는데 마지막 활용점정, 용을 싹 그려놓고 맨 마지막에 눈을 딱 찍어 넣어야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 눈을 딱 찍어 넣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 사람이 바로 최재우다. 그래서 모든 역사적 성취를 최재우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걸로 이게 거의 전두환 고돌이에요. 다 잡아갔으니까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최재우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은 최재우에게 그 공을 다 돌리지만 최재우가 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을 최재우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 위에서 최재우가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게 오늘 제 일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벌써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천재들이십니다. 천재들. 지금부터는 우리 강의하지 말고 노래하고 춤출까요? 뭐 이미 다 이해했는데 그래도 아침부터 지금 서둘러서 설거지하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5분 강의하고 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해는 되게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동학에서 최재우가 뭔가 대안이라고 내놨는데 그 대안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지금 우리한테는 어려운 말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쉬운 말로 설명한 것이 바로 후천개벽이에요.
후천이라는 말은 이게 한자를 모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후천 개벽 네 글자는 두 개로 그룹이 지는 거죠. 하나는 후천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벽이라는 개념. 후천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새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새세상. 그러니까 최재호가 결국 이 말을 해서 죽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서 죽는데 뭐냐면 새세상이 크게 열린다 라고 해서 죽은 거예요. 새세상이 크게 열린다. 그럼 그 새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그 돌아올 새세상에 대해서 나쁜 내용을 집어넣겠어요? 좋은 내용을 집어넣겠어요? 그쵸?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막 좋은 내용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했으니까 너는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이 뭐가 나빠서 너는 새 세상을 노래하고 있는데 넌 좀 아무래도 수상해. 넌 좀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호가 새 세상이 밝아온다라고 했을 때, 이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는 이미 민중의 요구에 대응한 거예요. 조선이 망하면 뭐가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새 세상이 오지라고, 그 새 세상은 당신과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동학에서 말하는 후천개벽, 새 세상이 밝아온다라고 하는, 또는 밝아와야 한다, 밝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실은 정감록이 담고 있었던, 정감록에 사람들이 얹어놓았던 소망들을 한마디로 응축한 거다, 그 말이에요. 새 세상. 이런,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합니다. 이제 어떤 거는 막 건너뛰면서 해요.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이제 큰 틀은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이러한 생각들이 꽃 피어나게 된 배경에는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환경재앙, 그 다음에 전염병. 말하자면 그때 우리가 과거에 잘 몰랐던 인플루엔자, 독감이 막 유행하고, 그때 우리가 잘 알지 몰랐던 콜레라가 들어와가지고 막 맹위를 떨치고, 그런 질병들이 아주 흔하게 유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수만 명씩 죽어나 자빠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세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무래도 다 죽을려나 봐. 이게 뭐가 잘못돼서 크게 잘못됐어. 그 다음에 또 제가 환경재앙이라고도 말을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가 되면 한반도는 환경재앙을 제대로 당하고 있었어요. 아니 교수님, 그때 CO2가 많았나요? 그때 뭔 환경재앙이 있어요? 그때 다 좋았잖아요. 노. 잘 모르고 계시네. 조선은 환경재앙이 아주 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들판이 다 개간이 되고 산중턱도 다 개간이 되고,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열심히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떼다 보니까 산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불구순이가 됐죠. 여러분 60년 전 산 생각나십니까? 어때요? 숲이 있었나요? 숲이라고 하는 건 저 깊은 지리산이나 저 깊은 오대산에나 가야 있었지, 그 외에는 다 민둥산이었어요. 그 나무는 다 어디 갔는데요? 죄송하지만 아궁이로 다 들어갔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산에 제대로 된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심히 갖다 떼버렸기 때문에. 아니 교수님, 그러면 우리나라는 본래 산에가 나무 없는 겁니까? 그것도 제가 궁금하게 생각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17세기까지는 우리나라 산에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18세기 이후가 되면 점점점 불구순이가 돼요. 이유는 첫째가 지나치게 열심히 개간을 한 것, 열심히 개간한 것. 둘째로는 뭐냐면 17세기에 기후위기가 왔어요. 태양의 흑점의 변화로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서 그 전보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세종임금이 모르는 추위를 우리 고조할아버지들은 느낀 거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집집마다 온돌방을 두고, 온돌방을 과거에는 한 집에 방이 한 개밖에 없어, 온돌방이. 그런데 18세기 이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온돌이 없는 집이 없어. 방마다 다 온돌을 뒀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200년 사이에 산이 싹 날아가 버렸다. 산이 싹 날아가 버리니까 비가 조금만 내리면 홍수가 지고, 비가 조금만 안 오면 가뭄으로 돈밭이 다 메말라 버리고. 그게 환경재해 아닙니까? 그게 지금의 CO2 재앙보다 훨씬 심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 프레임을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늘 있었던 게 아니고 18, 19세기가 되면 나날이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지만 아이고 이 세상은 뭔가 아닌 것 같아. 이건 뭔가 잘못될 것 같아. 그때 유행한 색이 바로 정감록이었다. 정감록에는 제가 정감록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정감록에 관해서 지금까지 책을 쓴 게 8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은 일본말로 번역되기까지 했어요. 되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인 줄 알거든요. 되게. 이 정감록을 저 말고는 저 이전에는 지금 사람들이 좀 제가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영향을 받아서 중요한 자료로 생각하지만 제 이전에는 그냥 미신, 혹세, 무민 이거 쓸데없는 거 이런 건 자료도 아니야라고 되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한심하니까. 뭐가 한심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금강산으로 옮겨온 산천의 기운이 태백산, 소백산에도 이르러 뭉쳐져 가지고 계룡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정씨 800년이 도읍할 땅이다. 전주는 범씨 600년 도읍할 땅이고 송악으로 말하면 왕씨가 다시 일어나는 땅인데 나머지는 자세하지 않아서 말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교수님 이런 한심한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심해 보이죠? 한심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근거도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다른 나라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예언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을 통해서 핀셋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뭉퉁 나와 있는 건 없고 조금씩 있는데 조금씩 있는 걸 긁어 모아보면 삼국시대 말기부터 계속 예언들이 있었어요. 나라의 흥망을 이야기하는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런 예언들이 마치 물방울이 떨어져서 산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강물이 되고 호수가 되고 바다를 이루듯이 그렇게 그런 각종 예언 요소들이 흘러 모이고 흘러 들어가서 만든 한 큰 호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정감록이다 하는 거예요. 정감록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지금 2시간 얘기하는 걸로 부족해요. 하지만 건너뛰고 그러면 그 정감록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정감록을 많이들 보고 나라에서 아주 위험하다고 본 까닭은 뭐냐면 거기에 이 2가지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풍수지리가 정감록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도 여기서 조사해보면요. 그래요. 조사 한번 해봅시다. 풍수지리. 내가 보기에는 손 드시면 돼요. 풍수지. 내가 보기엔 그 허무맹 나온 거 나 그런 거 진짜로 안 믿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많은 분이 모이셨는데 딱 한 분 손 드셨어요. 동조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손을 못 붙던 분이 3분이 더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럼 4분. 그게 지금 여기 30명이 있는데 4명. 좋아요. 좀 더 올려줘. 8명으로. 적어도 20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꼭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얘기해온 건데
뭐가 있기는 있을 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3분의 2예요. 지금도. 1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는 95%가 믿었다고 봐야죠. 근데 그 풍수지리를 통해서 나라의 운명을 말하고 있다. 정감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한국사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후기부터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절간에 가거나 그게 바로 미륵신앙이에요. 그 미륵신앙과 풍수지리가 교묘하게 결합이 되어가지고 정감록이라는 텍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는 풍수지리도 모르고 미륵신앙도 모르니까 헤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100년 전, 150년 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야기가 다르다. 야, 그렇다면 그거 좀 믿을만해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거기에 정감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예요. 이놈의 조선이라는 왕조는 망해버려야 돼. 이거 망해야 돼. 이거 우리 사는데 도움이 안 돼. 이게 빨리 망해야 돼. 그래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이대로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안에 있다. 아주 진하게 깔려 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로부터 특혜를 보는 사람들이겠어요?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은 이 책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 나라가 망해야 된다니 이 세상에 이런 주기름이 있는가. 근데 이제 좀 빨리 가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건 있으니까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정감록과 같은 책이 아까 무슨 뭐 금강산이 나오고 계룡산이 나오고 뭐 지리산이 나오고 뭐 여러 산들이 나왔는데 그 까닭은 뭐냐면 늦어도 고려시대부터는 이제 이건 아주 특별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풍수지리는 일본 사람도 믿어요. 풍수지리는 중국에서 나왔어요. 풍수지리는 베트남 사람들도 믿어요. 풍수지리는 몽골 사람들도 믿어요. 한국 사람들도 믿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강의는 건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의 풍수지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의 풍수지리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중국의 풍수지리는 딱 떼어놓고 그 자리만 봐요. 일본의 풍수지리도 딱 떼어놓고 지가 사는 데만 봐요. 베트남의 풍수지리도 딱 떼어놓고 지 운명에 관계되는 것만 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할아버지의 풍수지리만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집의 풍수지리만 보는 게 아니고 한국 전체,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한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짜 여러분 중요한 생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특이하게도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전체의 풍수를 논한 적이 없어요. 일본 사람이나 베트남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반도 전체의 풍수를 논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한반도라고 하는 여러분 지도 제가 안 그래도 아시잖아요. 그 한반도라고 하는 전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의 나무로 인식을 했어요. 늦어도 고려 중기부터는 한 그루의 나무. 그럼 나무니까 뿌리가 어디 있을 거잖아요. 그죠? 뿌리를 백두산 쪽에다가 뿌리를 뒀어요. 백두산 쪽에. 그리고 나무에 줄기가 있을 거잖아요. 나무 줄기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백산맥이라고 말하는 그 정맥, 한반도의 정맥이죠. 그거를 나무의 줄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남한산성으로 뻗치는 것, 서울로 뻗치는 산, 또 계룡산으로 들어가는 산, 이런 것들은 뭘로 봤겠어요? 가지라고 본 거예요. 가지. 한반도라고는 하나의 위대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가지가 여러 개가 있고 가지에도 큰 가지가 있고 작은 가지가 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아주 큰 꽃이 핀 곳, 그것은 큰 열매가 열릴 곳이잖아요. 그것은 도움이 될 곳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운이 다하면, 그 꽃이 꺼지면 다른 줄기에서 또 큰 꽃이 피어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소망을 거기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묘청이 평양으로 이사 가자라고 했을 때도 이유가 뭐냐면 개성에 운이 다했기 때문에 이제 평양에 큰 꽃이 피니, 그래서 그때 묘청이 주장을 해서 지은 궁궐도 이름이 대화궁이에요. 큰 꽃 궁궐이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서울로 올라올 때도 뭐냐면 개성은 운이 다했고 평양도 보니까 아니다. 그럼 어디다? 한양이다. 그래서 한양으로 온 거예요. 또 계룡산으로 막 가자 한 사람들은 왜 그랬겠어요? 서울도 운이 다했으니까 이제 보니까 꽃이 다음에 크게 필 때가 계룡산이니까 글로 가자. 결국 행정수도를 거기다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결국 풍수지리 영향이에요. 왜 행정수도로 하필 세종으로 정합니까? 거기가 다 정감록에서 말하는 명당이거든요. 정시 도읍한다는 거기에다가 지금 행정수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쫓아가요. 왜 영월에다 안 만들고 왜 세종에다 만듭니까? 왜 대전에다 안 만들고 왜 세종에다 안 만듭니까? 바로 풍수지리 영향이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그 다음에 더해서 하나를 더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묘한 점이에요. 풍수지리를 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묘한 점. 이것이 결국 정감록에서 끝이지 않고 동화까지 갔을 때도 똑같은 점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적어도 1000년 전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온 세상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아는 나라 모르는 나라 도탄에 빠져 있는데 그 세상을 구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구할 나라가 어디겠어요? 그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어도 결국 여기서 해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특별한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땅에 살고 있다. 조선에서 노비를 할 망정 이거는 다른 나라에 가서 왕하는 거하고 바꿀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긴 찬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온 세상을 구제하는 동력이 결국 한반도라고는 이 나무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댈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구제하는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있어서? 그럼 참 좋겠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해석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금강산이 있다. 금강산. 여러분 정선이 그린 겸재 정선이 그린 금강산 그림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시죠? 안 나시면 딱 찾아보세요. 겸재 정선의 금강산 전도. 금강산이 뭐가 특별합니까 여러분? 금강산은 우선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금강산이 뭐가 특별해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아시죠? 금강산에 봉우리가 12,000봉이래요. 그런데 금강산의 12,000봉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서부터 믿어온 바예요. 금강산의 12,000봉은 봉우리 하나하나마다 다 부처님 또는 보살님이 상주하신다. 상주라는 말은 뭐예요? 임시 주거가 아니고 거기에 쓸쓸한 나의 아파트가 아니에요. 거기는 불 켜진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아파트래요. 금강산이 12,000명의 부처와 보살이 대기 상태. 뭐하러 대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정법이 펴지는 그런 말세가 끝나고 다시
온전한 부처님의 나라가 오는 그 날이 될 때까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쉬고 계시다. 어디에서? 금강산에서. 그럼 그런 산이 한국의 금강산 말고 세상에 다른 데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생을 겪더라도 우리에게 금강산이 있는 한, 금강산에는 1만 2천 명의 부처와 보살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말세가 짙어지면 결국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밝아온다. 이런 생각을 1000년 전부터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편으로는 이웃나라인 중국에 아부도 하지만, 아부하죠. 세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다른 한편으로는 뒤로 자빠질 정도로 허리를 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씻어줄 한 방이 여기서 나오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거는 이제 아주 미래 버전이고, 조선 후기 상황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 어려운 일이 이제 전쟁으로, 그 어려운 일이 전염병으로, 그 어려운 일이 압제로, 그 어려운 일이 뇌물욕으로, 그 어려운 일이 죄 없이 두들겨 맞는 걸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어딘가는 피신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신을 할 장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피신할 장소를 정감록은 기술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적에 이곳으로 가라라고. 그 이곳으로 가라 중에서 갈 데가 많은데 그 갈 데 중에서 대표적인 곳을 십승지라고 해요. 십승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10은 10군데. 갈 수 있는 곳, 어떤 전쟁도 어떤 고난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10군데가 있다. 그 10군데를 기억하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정감록에 보면 조건이 붙는 거예요. 먼저 가는 사람도 죽을 것이요, 나중에 가는 사람도 죽을 것이요, 그렇지만 적절한 때 가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장소가 이 지도에서 찍어보면 이런 거예요. 강원도 영월, 경상북도 봉화, 경상북도 풍기, 경상북도 예천, 경상북도 상주, 경상남도 합천, 전라북도 남원, 전라북도 부안, 전라북도 무주, 충청도 유구, 이렇게 10군데를 찍은 거예요. 이거 아무렇게나 찍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아무렇게나 찍을 리가 없죠. 저걸 왜 어떻게 아무렇게나 찍습니까? 뭘 가지고 찍었을까요? 결국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찍었다. 한편으로는 풍수지리, 다른 한편으로는 미륵신앙.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가면 안전하다. 여기에 가면 왜 안전하겠어요? 풍수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가면 왜 안전하겠어요? 부처님과 보살님이 보호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10군데를 찍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구체적인 장소를 생각하지 말고 이 10군데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일 것 같아요? 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는 뭐다? 한 그루의 나무다. 나무의 줄기, 나무의 중요한 가지 속에 숨어 있을 곳이 있다. 그런 거죠. 지역으로 보면 어디가 제일 많아 보여요? 경상북도. 왜냐하면 태백산, 소백산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좀 여러분이 의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라북도가 많잖아요. 그거는 미륵신앙, 이른바 미륵하생신앙이 처음 시작한 곳이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부안 변산 같은 데는 산도 아니잖아요. 그죠? 변산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변산 반도죠. 그럼 왜 그러냐? 여기서 바로 한국의 미륵하생신앙을 열었던 진표라고 하는 스님이
미륵을 만난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는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륵신앙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보안 변사록은 유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변산이, 저 우리 선생님이 아마 변산이 고향이신 것 같아요. 맞죠? 보안이 고향이시죠? 벌써 딱 훌륭하게 딱 보이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기 이북에는 어때? 뭐 황해도고 뭐 그 없습니까? 진짜로 좋은 질문. 박수 한번 드립시다. 정말 훌륭한 질문, 정말 훌륭한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이 정말 핵심적입니다. 선생님 혹시 고향이 북쪽이신가요? 공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못 받았으면 그냥 지나갈 뻔한 건데요. 결국 이 정감록이 그려내고 있는 피난지는 다 남쪽에 쏠려 있어요. 남쪽에. 그래서 정감록에 들어있는 사상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남선사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복지는, 길지는 다 남쪽에 있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조선시대에 제일 피해를 많이, 그러니까 의침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어디겠어요? 평안도 그렇죠. 평안도, 황해도가 피해를 왕창 입었죠. 왜냐하면 병자호란, 정묘호란, 그리고 항상 그 이전의 역사를 봐도 고란족이 내려오는 길, 몽골족이 내려오는 길, 여진족이 내려오는 길이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란도 문제지만 사실 일본의 전면적인 침략은 16세기 후반에만 있었던 것이고, 왜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모기 같은 것이고, 고란군이 내려온다든가 몽골군이 내려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만주족이 내려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또는 방태종이 건너온다든가 이런 건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 큰 전쟁, 큰 변란이 있다면은 함경도와 평안도는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함경도와 평안도는 되도록이면 가서 안 사는 게 좋겠다. 지금도 어디가 더 잘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 있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결국 한반도 역사, 한국의 역사에서 중심이 되었던 지역은 중부 이북입니까? 중부 이남입니까? 여러분? 중부 이남이죠. 왕은 다 남쪽에서 나왔죠. 최대한 올라가봤자 개성까지밖에 안 올라가죠. 그리고 귀족들도 다 중부 이남에서 나왔죠.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도 이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황해도나 평안도나 함경도 사람은 우대를 받았습니까? 차별을 받았습니까? 엄청나게 차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별받는 지역에 길지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게 좋으면 왜 거기 사람들이 차별을 받냐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말씀만 보태고 첫 시간을 마무리해요. 요 말씀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을 처음 만들어서, 이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이 처음 나온 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정감록이 역사상 언제 처음 어디에서 등장하는지를 밝힌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영조 15년이에요.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청감동 고려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청감동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청감동 고려 때부터, 조선 때부터, 신라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진짜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영조 15년에 함경도에서 처음 나와요.
정감록이라고 책이. 그런데 그 뒤에 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영조 15년 더하기 30년, 그러니까 영조 45년쯤 되면요, 그 30년 사이에 이 책이 전국이 싹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제주도 빼놓고는 다 나타나요. 놀랍죠. 국가에서 금지한 책이 처음 나타나서 30년이 지나니까 전국으로 다 퍼져버렸다.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해봤죠. 이 책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나타나는데 어떤 놈이 분명히 가지고 왔을 텐데 그 놈이 누구야? 라고 조사를 해봤죠. 근데 발견이 됐어요. 연구라는 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퍼뜨릴 수가 없죠. 30년 동안에. 근데 한 집단이 퍼뜨린 거예요. 그 한 집단이 뭐냐면 바로 평안도와 함경도와 황해도 출신의 지식인들이 퍼뜨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함경도 출신이고 황해도 출신이고 평안도 출신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전라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서 퍼뜨려야 그 말이에요. 아니 뭐 할 일이 없이 책을 들고 거기까지 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퍼뜨립니까? 그 사람들의 실제 직업은 뭐냐면 실제 직업은 훈장이에요. 훈장. 그 사람들은 아주 지적인 수준이 높은 평안도, 특히 평안도 출신 지식인이 많았어요. 특히 평안도 출신의 아주 수준이 높은 선비들이 지역 차별 때문에 출세를 서울에 와서 못하니까, 그런데 실력은 있으니까 그 실력을 가지고 밥벌이를 해요. 어디 가서? 경상도에 가서, 충청도에 가서, 경기도에 가서, 전라도에 가서. 그러면서 야매로 이걸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북쪽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자식 낳고 살아봤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역이주를 하려고 그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서 퍼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정감록은 함경도민만의 책이 아니에요. 평안도민만의 책이 아니에요. 황해도민만의 책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책이에요? 모두의 책이죠. 모두의. 그것이 바로 제 일부 강의. 여기에 이제 그 핵심은 그 모두의 책이 되어 있었을 때 그 책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책은 누구나 읽었지만 제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골수 양반이었겠다, 아니면 평민적 지식인이었겠다. 그렇죠. 평민 지식이었다. 그래서 제가 평민 지식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질문할 수 있죠. 교수님 사기치지 마시오. 조선시대는 신분제사인데 무슨 평민이 다 선비가 되고 평민이 다 지식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해명을 하면 뭐냐면, 조선 후기가 되면 인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 족보에서 제가 드린 말씀 확인할 수 있어요. 조선 초기나 고려시대에 보면 할아버지 중에 벼슬을 하신 분이 많다 적다? 많다. 대대로 한 걸로 나와 있다. 그럼 조선 후기에 오면 할아버지 벼슬이 많다 적다? 아주 없다. 거의 없다. 진사도 거의 없다. 생원도 거의 없다. 왜 그래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은 많은데 뽑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다수의 훌륭한 지식인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지식이 있으니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저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돈 받고. 저도 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양반 지식인들 중에 상당수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교육을 해요. 그러다 보니 재능이 있는 평민 중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도 또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정감록을 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온
황해도 사람, 평안도 사람, 함경도 사람들도 평민 지식인이고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이니까 평민 지식인이고 그 지식을 여기서 전수한 많은 남쪽의 진짜 양반의 자손 중에도 평민 지식인이 나온다. 족보를 보면 양반이에요. 전봉준이 양반이죠. 최재우 양반이죠. 손아중이 양반이죠. 다 양반이에요. 다 한가락 한 할아버지들이 뒤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양반이지만 양반이 아닌 평민과도 같은 지식인이 되어서 평민과 함께 꿈을 꾸고 그 평민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게 된다. 그게 이제 바로 정감록과 함께 평민 지식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되었다. 제가 이제 시계를 보니까 시작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는 50분이 아니고 40분을 하는 거죠. 40분을 하면은 11시 50분이 됩니다. 11시 50분까지 제가 강의하고요. 나머지 5분은 혹시 질문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질의응답을 위해서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면서 40분 동안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동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원하였던 것은 관계를 질적으로 바꾸는 거였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질적으로 바꾸는 거였다. 그리고 거기에 동학의 훌륭한 점, 거기에 동학의 아주 독특한 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가슴에 담아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한테 교수님 동학으로부터 혹시 뭐 연급이라도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선전비 노 천도교하고서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고요. 그리고 결코 이것은 동학을 선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도교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학은 추제후만의 동학이 아니고 천도교만의 동학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동학인 거죠. 우리 모두의 동학이고 이제 더 이상 동학이라고 불리는 교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오늘날의 천도교가 동학의 정신이 있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읒받침 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옷받침 있다와 지읒받침 있다는 한 획 차이지만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승한다면 시옷받침 있다지만 까먹었다면 지읒받침 있잖아요. 지금 천도교가 동학을 시옷받침이 있고 있는지 지읒받침이 있고 있는지는 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관심사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문화적 유산인 동학의 가르침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계승해야 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동학의 발전 과정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그러니까 최재우도 중요하지만 최재우보다 더 중요한 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누굴까요? 저는 최재우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최재우의 후계자인 최시형 선생이라고 봐요. 최시형. 그 최시형 선생도 경주분이에요. 경주분인데 최재우 선생도 경주분이고요. 경주가 역시 사람이 많이 나네. 경주가 역시 사람이 많이 나네. 그런데 최재우 선생은 양반의 서자. 양반이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밀린 양반의 서자. 아버지가 훌륭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최재우 선생도 제가 보기에는 학자 이상이죠. 학자 이상인데 이분은 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니까 평민적인 거죠. 그런데 최시형 선생은 완전 평민, 거의 천민에 가까운. 최시형 선생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까막눈이었대요. 까막눈이 뭐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 한문을 모르는 분. 한글은 아셨겠지만 한문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분. 그야말로 평민이죠.
한문을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그 제가 위대하다고 그런 거예요. 한문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최시영 선생이지만 그렇지만 최재우 선생이 남긴 지적 유산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출판하신 분은 최시형 선생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까만 눈이라며. 그리고 항상 관원에 쫓기고 있었어요. 도망자였어요, 도망자. 체포령이 내린 도망자, 수배자. 그런 수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다니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한문으로도 한글로도 출판을 했다. 요즘처럼 출판사가 있어가지고 원고 보내서 드르륵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출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판을 하면 누군가는 글씨를 예쁘게 써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목판에다가 새겨야 되고 누군가는 종이를 많이 구해와야 되고 그걸 한 장 한 장 찍어서 그걸 책으로 매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그걸 누가 했다고요? 도망자였던 최시영 선생이 했다. 그런데 그 경전의 내용도 한문으로 된 경전의 내용조차도 썰에 따르면 전설에 따르면은 최종적 교정은 최시영 선생이 봤다. 아니 까만 눈이라며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총기가 좋아가지고 그걸 다 외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들어봐라. 그게 원래 이런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글씨를 쓸 줄은 몰라도 말로 다 해. 그냥 대단한 천재죠. 대단한. 그런 쫓기고 있는 신세였는데 사실 최재우 선생이 말하자면 선교를 한 거는 3년밖에 안 돼요. 포교를 한 건 3년밖에 안 돼요. 3년 하고 잡혀서 대구 가명에서 목이 절거덕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최시영을 후계자로 선포한 거예요. 그 최시영 선생은 그날부터 그러니까 그게가 되게 1864년이에요. 1864년부터 그 짐을 약 40년 동안 지고 갔다. 최재훈은 3년밖에 짐을 안 졌지만 최시영은 짐을 10배를 더 지고 갔다. 그러면서 동학을 말아먹은 게 아니라 동학을 어떻게 했어요? 전국의 동학으로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것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하게 위대하다. 최시영 선생님. 최재우가 스승인, 자기 스승인 최재우가 가르친 방향에서 최시영은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우리에게 깊이 다가왔어요.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을게요.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얘기 할게요. 이거 다 좋은 얘기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니까 어차피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최시영은 쫓기고 있었어요. 쫓기고 있었지만 쫓기는 가운데도 포교를 했어요. 그 예를 두 가지를 든다고요. 어느 날 어느 산골에 신도집에서 하루 저녁을 피신을 하고 아침에 밥을 먹고 이제 떠나야 돼요. 보따리 하나 가지고 아침에 밥을 먹고 밥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아침상을 받았죠. 아침상을 받았는데 찔그럭 짤그럭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찔그럭 짤그럭 찔그럭 짤그럭.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바로 일을 하는 소리예요. 누군가가 일을 하는 소리. 그러니까 최혜영 선생이 숟가락을 딱 들여다 내리면서 주인장 이게 무슨 소리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아주 태평하게 뭐라고 하냐면 아이 선생님 신경 쓰지 말고 식사하세요. 급하시다면서요. 이게 무슨 소리요? 아, 며느리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배를 짜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최시영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탁 숟가락을 밥상에 탁 내려놔서 하느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찌 밥이 들어갑니까? 하느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모셔오세요. 같이 드십시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아따 우리 선생님은 진짜 좀 유별나기만 하네.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다가 야 너도 거기서 뭐하라. 자 이제 선생님 이제 됐습니까? 그래요. 듭시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최시영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나만 대접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만 대접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른 여자만 대접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아침 시간에 밥을 누구라도 먹어야 되는 것이지 며느리가 빠지면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같이 먹자. 그렇게 하면서 긴 말 없는 가르침을 주고 유유히 떠나갔다. 얘기 하나. 그러니까 많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짤막한 시간에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두 개밖에 없어. 그게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최시영 선생은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그분에게 충고를 구해요.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어느 지역에 피신을 했더니 또 그 소식을 알고 어떤 노 부부가 열심히 찾아왔어요. 떡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왔어요. 떡을 풀어놓고 하는 얘기가 하늘이 무너져라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면서 선생님 우리 집이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두 부부가 하는 얘기를 제가 요약을 하면 뭐냐면 우리 부부가 금이야 오기야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을 정성으로 키워가지고 이 아들 손자를 볼 욕심으로 장가를 들여보냈더니 이놈이 저 마누라에게 홀딱 넘어가가지고 부모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저 마누라의 말밖에 안 듣는데 그 마누라라고 하는 그 나이 시퍼런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뭘 시켜도 안 듣고 시아버지가 해도 눈을 부라리고 이거 도대체 동네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며느리를 쫓아내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선생님이 허락하시면은 우리는 이 며느리를 당장에 쫓아내고 싶다고 집안이 망하기 전에 손주고 보고 이제 아무 생각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최시영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최시영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하더니 자 그러면 먼 길을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니 지금 나한테 물으신 거 맞소? 예. 나한테 충고를 바란 거 맞소? 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준 충고대로 할 거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뭐라고 했어요? 예. 안 한다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속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답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좋아요. 그러면 내가 한 대로 꼭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방법을 알려드리다. 아 제발 선생님. 좋소. 쉽소. 지금부터 100일을 작정하고 사람이 애를 낳으려고 하더라도 100일은 기도를 합니다. 맞죠? 100일을 작정하고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며느리를 하느님으로 받으시오.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녁에 쌀을 씻을 때도 야 그만큼 그렇게 많이 밥을 져가지고 그걸 어디다 쓰려고 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밥을 할 때도 며느님 쌀은 얼마나 뜰까요? 그렇게 다 모든 중요한 것들 작은 것들을 다 며느님한테 물어서 하시오. 100일만. 그러고 나서 다시 나를 찾아오시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너무 좋아서 탈이에요. 50일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노인들이 또 웃으면서 이번에 그냥 입이 막 열린 채로 떡을 지난번보다 3배나 많이 해가지고
골짜기까지 선생님을 찾아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최시영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며느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영감대가 달라진 것이요. 어떻소 이제? 이제 우리 며느리가요 우리한테 물어봐요. 전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는 아버님 어머님 아침에 인사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고 제가 뭘 알기에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냐고 그러시면 너무 불편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보시오. 그 며느리도 하늘이요. 그대들만 하늘이 아니라 며느리도 하늘이요. 하늘을 섭섭하게 대하면 하늘도 화가 나는 것이요. 아시겠소? 더 할 얘기가 많지만 그 두 가지 얘기만 들어봐도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겠죠? 네. 뭡니까? 관계의 질적 전환을 최시영 선생은 원했던 거다. 그러니까 보통 유교에서 그러니까 유교적 관습에 굳어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각할 때는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고 어른은 높고 아이는 낮고 벼슬이 있으면 높고 벼슬이 없으면 낮고 사람은 높고 동물은 낮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모든 것이 다 그 나름의 소중한 의미가 있다. 함부로 해서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만 함부로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짐승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물건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미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바람도 물도 흙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 모든 것을 지극히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최시영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최시영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삼경이라고 해요. 삼경. 세 가지를 경자는 존경한다, 우러른다, 떠받든다 그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경천, 하늘을 우러른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늘만이 아니고 땅까지 포함한 우주 자연을 말하는 것이죠. 자연 생태계를 존중한다. 그게 경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인. 그 인은 사람이죠. 사람은 어린애도 사람이고 노인도 사람이고 지체가 높은 사람도 벼슬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태어날 사람도 흑인도 백인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두 다 하늘처럼 섬긴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권리, 다른 사람들의 인격,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는다. 그게 경인이고요. 그 두 번째 경이죠. 세 번째는 경물. 우리가 보통 목숨이 없다고 보는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공경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책상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선풍기도 안 돌아간다고 해서 발로 차면 안 된다. 자판기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주먹으로 꽝꽝 때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자, 지키기 어렵죠, 그죠? 지키기 어렵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동학 사상을 평등 사상이라고 한 것은 맞고도 틀린 거예요. 동학 사상을 보통 사람들이 평등 사상이라고 할 때 평등은 뭔만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만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동학은 사람만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람과 우주 만물의 관계를 다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을 염두에 둔 서양의
휴머니즘이나 서양의 민주주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말로는 평등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평등도 없었던 거예요. 백인종과 흑인종의 평등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심각한 질문.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흑인종과 황인종은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일까요?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 있어요. 흑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무시해요. 아주 형편없는 걸로 무시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먼저 미국 사람. 그렇죠. 자기들은 미국 사람 자기 영어도 잘하잖아요. 자기는 서양 풍습에 익숙하잖아요. 그건 힘도 없잖아요. 체급도 조그맣잖아요. 뭐 냄새나는 음식만 먹잖아요. 영어도 잘 못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자기들, 제 친구가 저한테 전해준 말이에요. 미국에서 박사학위한 친구가, 야, 내가 흑인한테 친구처럼 대했다가 아주 학교에서 혼났다. 자기한테 써라고 꼭 붙여서 얘기하라고 우리는 색깔이 우리가 하얀색에 좀 가까우니까 그래도 중간은 가는 줄로 생각하지만 흑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흑인들은 체구도 자기들이 크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른바 서양식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뿐의 평등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아주 그 껍데기의 평등도 아직도 안 돼 있다. 아직도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최시영 선생의 삼경쯤 가지 않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바로 그 서양 사람들 식으로 하니까 환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망가진 거잖아요. 그건 왜 그랬어요? 아니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었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이 다른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인간이 약탈해도 된다는 말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했을 리가 없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좀 전 서양 사람들의 원한은 없어요. 저 원한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진실의 문제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적에 역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도 여기 제가 보니까 3분의 2가 넘어요. 그러면 이 강의를 들어왔을 리가 없거든요. 남현군 도굴 사건이라고 아세요? 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묘가 저 충청도에 있어요. 충청도에 있는데 예산에 있는데 그거를 오페르트라고 하는 놈이 그게 이제 유태계 그러니까 독일계 유태인인데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장사꾼이에요. 그 사람이 도굴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갔어요. 실패한 이유는 간만의 차이가 서해안이 심해가지고 물 빠지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을 몰라서 도망간 거예요. 물이 빠지면은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 실패했는데 그 사건의 재판 기록을 제가 찾아서 읽었어요. 재판 기록을 어디서 찾아서 읽었냐면 이 사람이 독일계니까 독일 사람들도 그 당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베를린에 가면은 프로이센 비밀 문서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프로이센이잖아요. 옛날 프로이센에 비밀 문서를 모아놓은 기록 보관소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제가 오페르트 관련된 문서를 다 꺼내서 봤어요. 봤더니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기가 막힌 내용이 뭐냐면 이 오페르트가 중국 상해의 미국 영사관에서 영사 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남의 뭐를 국제 분쟁을 일으킨 거니까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재판 결과 유죄로 나오겠어요? 무죄로 나오겠어요? 실제로는 유죄인데 무죄로 나와요. 무죄로 나오면 나무뼈를 파헤치려고 했으니까 이건 유죄가 돼야 되는데 무죄로 선고가 나와요.
선고 사유를 제가 읽어봤어요. 외국말을 좀 하면은 편리한 점도 있어요. 사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기절복통하고 화가 나서 지금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갈 정도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약에 오페르트가 서양의 어떤 귀족의 묘를 손대려고 했다면 이것은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다. 그러나 오페르트가 노렸던 묘는 한국의 귀족의 묘이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야만인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깝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의 묘를 걷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자, 여러분, 미국 좋아하시죠? 저는 미국 더 좋아해요, 여러분보다.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19세기 말에 들어있던 우리 할아버지들은 뭐였다? 사실상 짐승이었다.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거나 살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흥하거나 이런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관심거리가. 자, 그들의 민주주의, 그들의 평등주의는 어떻다고요? 아주 제한된 것이에요. 제한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 인권선언이라는 거 있죠. 프랑스 혁명 때 나온 프랑스 인권선언. 그러면 그 프랑스 인권선언의 첫 마디가 모든 땡땡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교과서에서 모든 땡땡을 뭐라고 해요? 모든 인간은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은이라고 하죠. 실제 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남자들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남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남자들은 흑인 남자들을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아요. 모든 부르주아 남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이, 투표권이 유럽에서 주어지는 것도 언제쯤이나 보통 선거가 이루어져요? 20세기에 와서.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1948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선거를 할 적에 그때 여성도 투표권을 행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위스에서 여성들은 언제 투표권을 가졌을까요? 그보다 빨랐을까요? 늦었을까요? 머리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나라보다 20년쯤 늦게 스위스 여성들은 투표권을 가져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난 게 아니고 모든 백인 남자들이 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 인간 안에, 즉 모든 그걸 인간이라고 또는 맨카인드, 인류라고 번역을 한 거는 후대의 과장된 번역이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흑인 노예를 19세기 후반까지 제물로 부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 인권선언에 그것은 모순이 되지 않으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니까. 흑인을 인간으로 인정한 다음에도 조선의 왕의 할아버지 묘를 털라고 한 것도 짐승의 묘나 다름이 없으니까 무죄다라고 한 것이 서양 사람들의 법정선언이다. 법정선언. 사석에서 술 먹고 한 게 아니고 법정선언이다. 그런데 비하면 최시영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나가도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다. 그래서 제가 동학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인간이 지향할 미래상을 볼 정도다. 그런데 그 최시영이라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까막눈이라 했지, 까막눈. 문자를 알지 못하는 진실된 의미에서의 평민 지식인이잖아요. 그 진실된 의미에서 평민 지식인인 최시영은 이미 시대의 한계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찌 보면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사상가입니까? 이 얼마나 훌륭한 사상가. 근데 그게 무슨 밥 먹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실천을 안 하면서 겉으로 그냥 멋져 보이는 말을 뱉어낸 것이 아니고 실제 그는 그런 태도로 살았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최시영은 이제 제가 이것도 만들어야 돼. 많이 썼어요. 몇 장은 봐야지 그래도. 그래서 이제 전체로 요약하면 저는 50분까지 말씀드리고 5분 질의응답하고 마치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제대로 다 하려면 몇 번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맛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맛보기. 이 네 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이 시기가 사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던 그런 역사적 전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직업이 역사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역사학자라고 하니까 학자가라고 하면 좀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는 항상 역사학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역사가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학자가 너무나 고리타분해서 학자라는 말 자체가 너무 고리타분해서 나는 역사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역사가인 제 눈에 볼 때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나중에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는 나중에 판단하세요. 이미 우리는 세계 제3차 대전으로 들어가 있어요.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세계대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는 까닭은 정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고 있지 않죠. 누구와 누구의 정면 대결, 최강자와 최강자의 정면 대결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게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어요. 시간 문제. 즉 확전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전쟁이 확대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역사적 전환기에 있다. 굉장한 전환기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명적 전환기이기도 하죠. AI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로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최재우 선생이 말한 개벽의 시대가 오긴 온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지금.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세계, 이거 상상할 수 있었나요? 없었죠.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개나 고양이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아닌 우리들, 기껏해야 개나 고양이의 집사인 우리,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느덧 우리들의 아이들이 되어 있잖아요. 개가 우리의 아이가 되고 고양이가 우리의 아이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런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해월 최시영이 말하는, 제식으로 표현하면 관계의 질적 전환이 어느 면에서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아직도 꽉 막혀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최시영이 말한 그런 삼경, 경천과 경인과 경물의 단계에 가면 그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풀어서 교환을 한다면 아마 생태적 전환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은 우리의 착취 대상이 아니다. 자연과 함께, 자연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존중하면서 지배가 아니라 공존의 생활 방식을 택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동학의 가르침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짜자자자 넘어가고 중요한 걸 잠깐 얘기해보면, 이게 바로
최시영이 한 말인데 최시영이 한 말을 우리 강원도의 현대의 현대 강원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무의당 장일순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무의당 장일순을 아마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살림은 아마 알 거예요. 한살림. 그 뭐 물건 파는데 한살림. 그 한살림 운동을 시작한 분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에요. 그 장일순 선생은 종교로 보면은 카톨릭이었지만 사상적으로 보면 최시영 선생을 매우 존중하고 믿고 따랐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장일순 선생은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최시영 선생의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하늘을 떠날 수 없고 하늘은 사람을 떠나서 이루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의 호흡과 동정과 의식은 이것이 서로 도와주는 깃들이니라. 하늘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데 의지하였나니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아는 데 있나니라. 그래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설명 안 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하면 이게 바로 이게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밥 한 사발을 딱 그려놨잖아요. 이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천식천이에요. 실제로 최시영 선생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천식천. 요약하면 이천식천. 이게 뜻이 뭐냐면 뜻은 우리가 하늘이다. 이란 말은 써 그런 뜻이에요. 하늘로서 우리가 하늘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식천 하늘을 먹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늘인 건 다 쉽게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최시영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먹는 것도 다 하늘이다. 커피를 마시면 커피도 하늘이다. 밥을 먹으면 밥도 하늘이다. 토마토를 먹으면 토마토도 하늘이다. 치즈를 먹으면 치즈도 하늘이다. 물을 마시면 물도 하늘이다. 공기를 호흡하면 공기도 하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즉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 우리가 1시간 동안 토론을 해야 되지만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그러한 것들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타자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물건들조차도 대상화하지 말라. 수단화하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 그것이 곧 내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앞에서 오뎅 장사를 한다면 김밥 장사를 한다면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거기다가 몸에 해로운 걸 막 넣어가지고 애들한테 먹이고 중독성 있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토마토는 토마토의 성질을 잘 존중해서 조리를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최시영 선생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러한 생각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어지고 있다. 제가 아까 무의당 장일순 선생을 말했는데 무의당 장일순 선생은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어때요? 인상이 어때요? 좀 도사님 풍에 많이 모자라 보여요? 이분이 쓴 글씨와 그림이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을 담은 글귀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나는 나, 너는 너, 너와 나는 평생 관계, 네가 죽어야 내가 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너는 나의 다른 모습이야. 나는 너의 다른 모습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친구 이런 거죠. 우리는 사실상 별개의 존재처럼 보이지만 결코 원수가 돼서는 안 될 사이, 함께 살아야 할 사이, 신뢰해야 할 사이, 사랑해야 할 사이, 존중해야 할 사이, 지배가 아닌 사이, 소유가 아닌 사이, 그런 거죠. 탄압의 대상이 아닌 사이. 근데 거기서 넘어가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달이 나이고 해가 나이거늘 그랬어요. 고개를 들어서 보면 하늘의 해도 나야, 나도 해야, 나도 달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물아일체죠. 우리가 대상화하는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나다. 해석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저 하늘의 해가 제때 비춰주지 않고 비만 내리게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대개 밭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알아요. 밭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짓습니까? 하늘이 짓습니까? 하늘이 져요. 하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론 3평짜리 밭이야 사람이 많이 할 수 있지만 300평짜리 밭만 돼도 사람이 못해요. 하늘이 져요. 농사는 하늘이 절반 짓는 겁니다.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 잘난 줄은 알고 건방을 떨지만은 그렇게 시건방을 떨면은 안 되는 거예요. 분명 그대는 나일세. 이게 이제 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이 다 하늘이에요. 그 하늘은 다 나예요. 그리고 모든 나는 다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착취도 있을 수 없지만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학대하고 착취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 지속 가능한 세상은 발달된 과학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착취를 만들어낼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찰했다. 누가? 동학이. 구체적으로 누가? 최시영이 또 최재우가. 그러니까 이 최재우나 최시영을 100년 전에 죽은 사람, 100년도 전에 150년 전에 죽은 사람, 금년이 수은 최재우가 탄생한 200년이 된 해예요. 그 200년 전에 태어났어요. 뭐 까마득한 옛날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중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장일순 이야기를 했는데 장일순이라는 분이 궁금하면 최재훈은 우리에게 너무 먼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최시영도 너무 먼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이미 130년 전에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장일순은 20세기에 우리와 함께 산 사람이기 때문에 장일순은 우리가 만나기가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 장일순을 만나려면 이 책을 보시면 좋아요. 나락 하나일 속의 우주. 우주는 우리가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은하계를 생각하고 블랙홀을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주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주지만 그 우주의 실체를 우리는 지극히 작은 나락 하나 속에서도 만날 수 있다. 또 만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길이다. 그런 거죠. 그런 생각들은 사실은 여러분 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과거에. 그 함석헌 선생 같은 분도 CR의 소리. CR이라는 것이 결국 나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CR을 그렇게 강조한 거는 이미 함 선생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CR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평민 시식인 거잖아요. 평민 시민이고 지식이 있는 시민이고 생각이 있는 시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도
보시면 좋고, 서양 사람들 중에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못합니다만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는 이 네 글자에도 표현이 돼요. 이게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동학농민군에게 큰 힘이 되었던 네 글자거든요. 그게 바로 유무상자라고 하는 것이다. 유는 가진 자, 무는 갖지 못한 자.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서로에게 의존한다 그 말이에요. 의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갖지 못한 자가 갖은 자를 다 뺏어오고 죽이고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또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다 억누르고 이런 게 아니고, 빈부의 차이는 인위적으로 극복할 수 없죠. 인위적으로 극복해서도 안 되고요. 그 차이는 존중하지만 그 차이가 차별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안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밥이 되는, 내가 너의 먹이가 되는 그런 걸 생각해야지, 나만을 생각하면서 너는 죽어라가 되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첫 시간에는 동학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총체적 대안이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총체적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생태계의 평화, 지속 가능한 삶, 이거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꼭 서양 사람들에게서만 배울 필요가 없고,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마음속에 이미 그것이 싹으로서가 아니고 이미 큰 나무로서 그런 사상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재발견하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시계를 보니까 한 2분 정도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네. 이 과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들죠. 아까 그 교수님께서 나는 무슨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배우는 자가 아니고 학자가 아니고. 아,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가가 더 큰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학자는 나는 배울 사람, 배우는 자, 뭐 이례적인 그런 입장이고 조그마한 입장이고, 가는 어떤 크게 이룬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보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가령 작가 뭐 그런 거죠. 문학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고 글을 쓰는 작가라고 얘기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이고, 근데 다만 저는 그렇게 저 스스로를 과대하게 평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좀 겸손한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다. 다 이해하시죠? 네. 제가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죠? 고맙습니다.